자, 여러분 좀 쉬셨습니까? 두 번째 시간이죠. 오늘 1강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한국 문학의 영역 해가지고 한국 문학의 범주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에 대한 총론 형태의 전반적 이야기들을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앞 시간에 첫 시간인데 1강인데도 불구하고 40분 넘게 제가 그 강의 계획서를 설명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많이 지치셨을 건데 이번 시간에는 좀 짧게 간단히 그러니까 총론 형태의 한국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수업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1강은 끝내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처음부터 너무 세게 다가려 버리면 힘드실 거니까 이번 시간에는 원래 첫 주에 오리엔테이션은 간단하게 끝내는 것이 통례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번 시간에 좀 간단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먼저 살펴봐야 될 게 한국 문학의 영역 부분이죠. 그래서 한국 문학의 범주를 어떻게 볼 것이냐 했을 때, 한국 문학의 의미라는 것은 결국 한국 문학이죠. 한국 문학이기 때문에 한국 민족이 한국어를 기반으로 유지 발전시켜 온 문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민족이 발전시켜온 문학이 한국 문학이다. 뭐 너무 일반적인 이야기고 단순화된 이야기지만 이게 가장 원론적 이야기이면서 가장 정답이죠. 한국 문학이 뭐야? 한국인들이 발전시킨 문학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 문학의 창조적 주체로서의 한국 민족은 그럼 어떠하느냐? 한국 문학의 창조적 주체, 그러니까 한국 문학을 누가 만드느냐 했을 때 한국어를 기반으로 한국인들이 만든 거죠, 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제가 주로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사회 자체가 다문화 사회이고 다변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한국 문학 안에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어떤 그러니까 한국 민족이라는 범주를 어디까지 설정해 놓을 것이냐도 있죠. 이를테면 기와 외국인을 한국인으로 볼 것이냐. 기와 외국은 당연히 한국인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역시 한국어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한국 문학이라는 것도 역시 그 범주 안에서 이야기되어져야 하긴 하지만 그런 면에서 본다면 한민족이라고 하지만 한민족이라는 범주, 그러니까 한국 민족이라는 범주가 과거와는 달리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한민족 하면은 뭡니까? 단일 민족으로서 어떠한 그 한민족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단군 조선 시대부터 끌어올라가 가지고 막 이야기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시대가 지금 변화하면서 지금 현재 시대에서 어떠한 그 단일 민족 국가로서 한민족의 어떤 정체성이라든지 단일 민족 국가이다라는 것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희미해져 가고 있는 상황 하에서 우리가 민족 이데올로기를 어떤 식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한국 문화의 어떠한 창조, 그러니까 문학을 창조하는 주체로서 한국 민족은 그러면 뭐냐 그랬을 때 먼저 우리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단군 조선 이야기부터 시작이 됐죠. 그러니까 한국 민족이 뭐냐, 한민족이 뭐냐 그랬을 때 우리는 고조선, 단군 조선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조선의 어떤 단군 조선이라는 것은 신화죠, 신화. 단군 신화라는 게 있죠. 신화의 형태로서 삼국유사에 처음 이제 단군 조선, 고조선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기 시작하죠. 삼국사기에는 고조선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이편에 보면 삼국유사의 기이편이죠. 이상한 이야기들이 이제 기발하고 이상한 이야기들을 모아놓았던 그 기이편에 이제 단군 신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게 바로 고조선 그 다음에 단군 조선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우리 한국의 어떤 뿌리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한민족의 뿌리라는 것이 그런 그 단군조선이라는 우리가 그냥 흔히 이제 5천년 역사, 반만년 역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다 뭐냐면 그 단군조선의 뿌리로부터 출발한 역사라는 그 역사적 관점 하에서 본다면 현재의 관점에서 고조선은 우리의 뿌리로서 시작으로서 출발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누구나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 고조선이라는 나라 안에서 그러니까 중앙아시아에서 동쪽으로
이동해온 민족이죠. 민족적 어떤 그 특성들을 살펴본다면. 그래서 이 중앙아시아에서 동쪽으로 이동한 동이족이 일종의 만주 지역과 한반도에 정착을 하면서 세워진 국가가 고조선이고 그 고조선이 어떠한 이후에 한나라의 후인 기자조선을 거치고 그 이후에 삼국으로 그러니까 삼국으로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의 형태로서 어떤 삼국의 형태로서 국가로서 존재하게 되면서 비로소 이제 본격적인 이 현재의 대한민국인 한민족의 역사라는 것이 시작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한국 민족의 기원이 이러하다. 이건 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건데 제가 그냥 너무 구체적으로 설명했나요? 아무튼 뭐 이건 뭐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근데 이제 외국인들도 있고 이러니까요. 한반도 시대의 그래서 변천이라는 것은 고조선을 거쳐서 삼국시대, 그 다음에 남북국 시대라 그러죠. 통일신라 시대, 과거에는 이제 통일신라 시대라고 했는데 이 발해라는 나라를 어떤 한국의 역사 안에서 인정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통일신라라고 해버리면 발해를 인정 안 하는 꼴이 돼버리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남북국 시대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삼국을 통일했던 신라가 실질적으로 영토면에서 본다면 고구려의 일부만을 취했을 뿐 그 나머지 원래 고구려의 영토였던 부분을 발해라는 나라가 그러니까 발해의 유민 출신들이 세웠던 그러니까 아니 고구려의 유민 출신들이 세웠던 발해라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우리 흔히 남북국 시대라고 하죠. 그 남북국 시대의 이후에 이제 여기에는 정확히 언급되어 있지만 후삼국 시대가 또 나오죠. 그래서 후백제 후고구려 시대가 왔다가 고구려 고려 시대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태조 왕건에 의해서. 그리고 나서 그게 조선 시대를 지나서 대한민국에 이르는 그러한 한반도의 어떤 시대적 변천을 읽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뭐 이런 얘기는 너무 뻔한 이야기들이니까 여러분들이 뭐 크게 뭐 그런가 보다라고 그냥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겁니다. 한국 문학의 어떤 표현 주체로서 그럼 한국어는 우리가 어떻게 규정해야 되느냐 했을 때 문자를 가지기 이전에는 구비문학 형태로 전승되었다는 겁니다. 구비문학이라는 것이 뭡니까?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고 전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구비문학의 형태로 전승되어 내려오다가 그게 문자를 가지기 이전이죠. 그러다가 중국의 한자를 차용했죠. 그래서 중국의 사상과 문물을 적극 수용하면서 한국의 어떤 한문학이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한자의 어떤 음과 훈을 빌려가지고 이제 이두문자 같은 걸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두문자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사용하기도 하고 혹은 한글을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게 있죠.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한국 안에서의 한자라는 것의 음과 훈이라는 것들이 실제로 중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떤 한자의 음과 훈과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고 이럽니다. 그것은 어떤 독특한 한국만의 어떤 한자 문화가 발달되어 있던 측면도 있는 겁니다. 어떤 면으로 본다면. 그래서 중국에서 한자를 차용해서 들어오면서 비로소 중국의 문화들이 우리 한국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죠. 한자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동아시아 쪽을 한자 문화권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한자 문화권 안에 드는 나라로 중국, 그 다음에 한국, 일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세 나라가 한자 문화권에 속해 있는 나라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머물고 있긴 하지만 역사 안에서 본다면 한자의 영향하에 놓여 있던 것은 사실이죠. 그리고 그걸 부인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15세기 이제 비로소 1443년에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이후에 한국 문학이라는 것이 결국 한문학과 국문문학이 병행된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문학, 그 다음에 국문문학. 그런데 이제 이 당시 어떠한 그 국문학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천시받았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한글 창제의 의미는 위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한 국가가 문자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과거 역사 안에서 본다면 이 문자를 가지고 문자를 활용하고 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은 권력자들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권력자가 아닌 사람들은 문자를 가질 수도 없고 그걸 사용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삼국시대와 고려 시대
조선시대 그러니까 한글이 만들어지기 이전까지 그러니까 한글 창제에 어떤 면으로 본다면 한글 창제에 반대했던 성리학자들이 엄청나게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종대왕의 절친이었던 최만리마저도 막 상소문을 올리면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죠. 그럼 왜 반대를 했겠습니까? 그들이 반대했던 이유는 바로 단순합니다. 바로 뭡니까? 권력을 나눠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 문자라는 것이 권력이었기 때문에요. 그 당시. 그러니까 권력이 곧 문자였기 때문에 문자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문자를 통해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사고를 표현해 낸다는 것은 지식인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었고 그 지식인이라는 것은 그 당대의 권력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리학도들이 반대를 했던 것은 그 권력을 나눠주기 싫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한글 창제라는 것이 위대하다는 거죠. 권력을 누구에게? 국민에게 나누어 준 게 바로 세종대왕이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세종을 갖다가 대왕이라는 칭호를 붙일 수 있는 겁니다. 결국 문자라는 권력을 일반 대중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일반 대중들 역시 문자를 사용해 가지고 그 문자를 가지고 자신의 어떤 의사 표현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 그게 위대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어떤 한국 문학의 발전도 역시 이 한글 창제 이후에 더 많이 되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바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여류 시인, 시조 시인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기생들도 있기는 하지만 황진이를 뭐 비롯한 기생들이 그 주류였다고 하지만 허난설원과 같은 여성 문인들도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한글 창제가 가져온 어떤 면에서 보면은 수혜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여성들이 그러니까 조선시대만 해도 여성들이 어떤 정치에 발을 들인다거나 어떤 발언권이라는 게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발언권을 가져다 준 게 어떤 면에서 보면 한글이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문학적인 소양을 갖다 드러내고 그걸 통해서 어떠한 시조라는 어떤 문학의 한 장르를 창작해내고 이러한 것들이 한국 문학의 발전에 하나의 역할을 수행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19세기 후반에 오게 되면 한국어로 단일 언어 문자를 기반으로 한 국문 문학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비로소 19세기 후반에. 그래서 이제 비로소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뭐 잘 알고 있는 국문학이 이제 이 시기에 오게 되면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확정이 되는 것이고 그 확정을 통해서 지금 현재의 우리 국문학이라는 것은 한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되는 데 있어서 활용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한글의 의미들을 살펴보면 한자가 상당히 많이 있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그 실생활에 활용하고 있는 어휘들 안에서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글을 표현하는 것은 다 한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자로 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비로소 한글의 어떤 국문 문학이라는 것이 19세기 후반에 비로소 이제 한국어가 표현 주체로서 등장하고 한국 문학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는 이제 한글로 표현된 문학이라는 거죠. 한글로 표현되어 있고 그거에 의해서 발전되어 온 문학 형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국 문학의 갈래라는 것은 결국 구비문학과 기록문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금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문자와 언어라는 것이 권력이 됐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구비문학과 기록문학이 서로 대응이 된다는 것은 구비문학이라는 것은 문자로 기록되기 이전의 구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문학 형태이기 때문에 이야기라든지 민요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이게 완벽할 수가 없죠. 완벽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이거죠. 고려 소교 중에 보면 여러분들 청산별곡 아시죠? 청산별곡 뭐 물론 이제 외국인들은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거기 사러리 사러리랐다 청산의 사러리랐다 고등학교 때 배우셨을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얘기해 보면 청산의 사러리랐다 머루랑 다리랑 먹고 청산의 사러리랐다 이것이 고려 소교로서 존재하고 있는데 마지막 그 이연을 보면 전혀 엉뚱한 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왜 전혀 엉뚱한 게 앞에 그 4개 연
9년, 6년, 8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8년 중에 6년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2년에 가게 되면 마지막 그 후반부 2개 연은 앞의 내용과는 전혀 별개의 내용들이 생뚱맞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왜 생뚱맞게 들어가느냐? 그런 것들이 바로 구비문학이죠, 일종의. 구전되어 온 구비문학의 형태로서 입에서 입으로 전달이 되다가 고려 소교라는 이름으로 조선 초에 이제 정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와 같은 형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것은 아니었는데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달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일종의 변형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구비문학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로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구비문학을 전달하는 주체에 의해서 변형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기록문학이라는 것은 문자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 변형이 일어날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록이 된다는 거죠. 기록이 되는 것이고 그게 역사적 사료로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료로 받아들여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어떠한 우리가 이를테면 국문학이라는 범주 안에 한문문학과 국문문학 두 개를 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한문문학 하면은 우리가 이제 고전문학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고전문학의 형태죠. 한자로 기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우리 한민족이 예로부터 창조하고 만들어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의 문학 장르 안에 포함시켜 놓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국문문학,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국문문학이라는 게 19세기 후반에 이렇게 비로소 만들어졌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떠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배우게 될 근현대문학이라는 것은 일종의 국문문학이지 않습니까? 국문문학의 형태로서 존재하는 것. 이 둘을 합해서 이제 어떤 기록문학으로서 한국 문학의 범주를 설정해 놓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구비문학과 기록문학으로 양분되는 서로 형태로서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되겠죠. 또 하나의 존재 형태는 바로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이겠죠.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한문문학과 국문문학이라고 했을 때 한문문학은 19세기 중반 이전이죠. 이전. 그래서 고대문학부터 19세기 중반 이전까지 어떤 한문에 의해서 물론 여기에 일부 한글 문학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한자로 구성되어 있는 한문 문학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고전 문학이라고 하고 물론 이제 고전 문학 안에 무슨 한글로 쓰여졌던 죄송합니다. 저기 홍길동전 같은 것이라든지 아니면은 구문문 같은 것들이요. 그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 일부일 뿐이고 전체 어떤 주류로서는 한문문학이 존재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19세기 중반 이전 것이 고전문학이고 19세기 중반 이후 것이 현대문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고전문학과 현대문학, 그럼 근대문학은 어디에 놓여 있느냐 했을 때 이 근대문학이라는 것은 현대문학과 제가 근현대문학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대라는 게 가까울 근자 아닙니까? 한자로 본다면 가까울 근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현대라는 것은 나타날 현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재 나타나 있는 시대가 현대인 것이고 근대라는 것은 그 현재 나타나 있는 시대에 가까운 시대이기 때문에 그 근대라는 것의 범정이란 제가 말을 실수했나? 그 범주를 어떻게 설정한 것인가 했을 때 우리는 보통 이제 근현대 문학을 아까 말씀드린 뭐 가보경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선 후기에 오게 되면 가보공장 이후를 어떤 신문물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어떤 신문화가 유입되는 그 시발점으로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 물론 이제 그 시기를 영정조까지 끌어올리는 그러니까 한 국문학의 어떤 현대문학적, 근대문학적 요소들이 이미 영정조 시대부터 나타났다. 뭐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사설시조의 등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보통 일반적으로 통용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통용시키고 말하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이 뭡니까? 이제 가보경장 이후에 어떤 신문물의 유입과 더불어서 근대 문물이 유입이 되고 그 근대 문물이 유입되면서 근대 문학이라는 것도 역시 하나의 문화의 한 형태로서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정착을 하게 되면서 근대 문학이 되는 것이고 그 근대 문학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현재의 현대 문학까지 이르게 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고대 문학, 고전 문학과 현대 문학이라고 양분을 하고 있는 것은 그 중간에 근대 문학이라고 하면은 그 근대 문학이라는 범주 설정이 모호하기 때문에 대립 개념으로서 고전 문학과 현대 문학 이렇게 놓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한국 문학의 갈래를 구비문학과 기록문학, 그 다음에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으로 한국문학의 갈래를 나누어 봤기 때문에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고전문학이라는 것은 결국 한국 문학에 있어서 초기 성립 단계부터 19세기 중반 이전까지의 어떤 봉건적 사회제도와 인습이 지배하던 시대에 형성 발전되어 온 문학 형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19세기 중반 이전의 어떤 문학 형태를 고전문학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고전문학이 횡행하던 시대라는 것은 결국 봉건적 사회제도의 인습이 뿌리 깊었던 시대라고 볼 수가 있죠. 봉건적 사회제도 인습이 지배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어떠한 창작되었던 내용이라는 것도 역시 봉건적 그런 사회제도에 근거해서 창작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전문학의 어떠한 창작 주체를 보면 주로 뭡니까? 양반 계층들이거나 뭡니까? 지도부 계층들이었죠. 지도부 계층들이 어떤 문학을 갖다 창작해냈죠. 그 문학의 창작이라는 것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누가 그러면 문학을 창작할 것이냐 했을 때 일반 백성들은 창작하기가 쉽지가 않죠. 왜? 그렇습니다. 문학이라는 것은 일종의 그러니까 의식주를 해결하기도 바쁜 일반인들에게는 일반 백성들에게는 어떤 면에서 보면 여유의 여유로울 때 음풍농월식으로 해대는 그런 지배계층들의 놀이와 같은 것들이었죠. 놀이와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문학적 창작 욕구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이 문학적 창작을 하기에는 일단 그 한글이 창제되기 이전까지는 어떻습니까? 단절되어 있었죠. 글자라는 것 자체를 지배층들만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 의해서 주로 창작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지배층 이후에 이제 아니 한글 창제 이후에 이제 그러면은 피지배계층인 일반 대중들이 어떤 문학 창작의 주체로서 작동을 할 수 있었느냐 고전문학 안에서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왜? 그렇죠. 바로 의식주 해결하기도 바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일종의.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는 그 기록들이라는 게 실제로 어떤 지배계층이라든지 혹은 사대부 계층이 아니면은 일반 백성들이 그거를 글로 기록해 가지고 남겨서 누군가에 전달해 준다라는 것은 어려웠던 일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선 후기에 어떠한 그 사설시조와 같은 것들이 일반 민중들이 많이 참여를 했다라는 면에서 어떤 근대문학적 성격을 가지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도 그런 면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어떤 고전문학의 어떤 창작 주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배계층이었던 이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들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어떤 그들만의 문학이었다면 비로소 이제 고전문학 이후에 현대문학에 오게 되면서 그 창작층이 두터워졌다는 거죠. 물론 지금도 어떤 창작의 주체가 누구인가 했을 때 창작층이 뭐 일반 대중들에게까지 확대되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흔히 이제 작가라고 일컫는 이들, 작가라고 명명되어진 사람들은 그렇게 다수의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아직까지도 어떤 창작 주체들의 범위라는 것은 물론 일반화되고 누구나 다 문학을 창작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어떤 문학적 성과라든지 그 내면에 내재되어 있는 세계관 같은 걸 갖다가 문학 작품으로서 인정받으려면 그러한 것들의 범주라는 것은 아직까지도 좀 협소하다 이런 것은 우리가 인정하고 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고전문학의 그러면 사상적 배경은 무엇이냐 그랬을 때 불교와 유교죠. 그러니까 불교와 유교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고려 시대까지는 불교가 핵심이었지 않습니까? 모든 그 문화의 핵심이 불교였기 때문에 불교를 중심으로 사회가 돌아갔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학이라는 것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어떠한 창작의 의미라든지 세계관이라는 게 다 불교적인 색채가 짙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서 관료들 같은 경우에는 유학적인 것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유교적인 창작품을 만들어내기도 했죠. 그래서 유교 플러스 불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전 문학의 대상이라는 것은 인간 세계와 신성 세계, 그래서 인간과 자연의 상호성을 바탕으로 한 조화를 추구한다는 거죠. 결국 신화적 세계관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무라일체라는 말을 하죠. 무라일체. 무라일체가 뭡니까? 사물과 내가 일체 하나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흔히 어떤 조선시대 선비들의 어떠한 창작의 핵심이 뭐냐 그랬을 때 무라일체 사상이라는 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뭐 임금을 위한 충의 이야기도 있겠지만 대부분 뭐냐면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자연 안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갖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학의 사상적 배경이 불교, 유교도 있지만 도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유불선 사상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럼 유불선 사상이라고 했을 때 도교의 핵심이 바로 뭡니까? 자연 아닙니까? 자연으로 돌아가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유교, 불교, 선교, 도교가 합해져 가지고 우리나라 고전문학이라는 것 안의 핵심은 결국 인간과 자연의 조화.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것이 조화로움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전체 그게 주제였다라는 거죠. 그런 신화적 세계관의 주제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전문학의 창작의 기원으로서의 어떤 구비문학이라는 것은 다수의 하층민들이 결국 구비문학이라는 게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거기 때문에 전승 방식으로 썼던 집단성과 향유성, 개방성, 그 다음에 유동성이 작동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이제 기록문학화 되면서 그런 하층민들의 전승 방식에 의해서 구비문학으로 전승되어 내려온 것이 이를테면 여러분들 구지가 같은 것도 구지가가 노동요지 않습니까? 그 노동요를 부를 때 어떻게 합니까? 일하면서 부르잖아요. 그럼 일하면서 그걸 불렀던 것은 입에서 입으로 계속 전달되어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기록문학으로 구지가라는 형태로 기록이 되면서 그 구지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지요. 기록이 됐기 때문에요. 그 전까지는 뭡니까?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해석의 다양성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죠. 왜?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데 바빴으니까요. 그게 구비문학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었기 때문에요. 그러한 면에서 본다면 고전문학이 이제 비로소 기록문학으로서 구비문학을 기록하기 시작하면서 고전문학의 중심 축으로서 한문학이 작동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왜? 바로 지배계층의 향유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지배계층이 향유했던 언어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삶의 가치와 이념을 대변하는 것이 바로 고전문학의 어떠한 한문학이 가지고 있었던 특성이었고 한문학을 해야지만이 뭘 하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배층으로서의 어떤 위상을 제대로 펼쳐낸다라는 말들을 들었기 때문에 한문학을 한다는 것이 바로 뭡니까? 내가 지배층이네라고 하고 있는 것을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그 중심에 한문학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함에도 불구하고 이 한문학을 벗어나고자 했던 어떠한 움직임들도 있었죠. 그 부분들이 이제 바로 향찰과 향가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신라시대의 한자의 음과 혼을 빌어가지고 어떤 한국어를 표기하는 향찰 문자를 창안했고요. 그 창찰로 표기된 향가의 출현이라는 것은 한국의 어떤 고유 시가의 본격 출현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그렇죠. 한자라는 것은 중국에서 차용되어 온 거죠. 빌려온 거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한국 고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변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한민족 고유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한자에 의해서 창작되어졌던 것들도 역시 한국 고유의 색채를 띈다고 보기가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그거를 비로소 향찰과 향가라는 걸 통해서 창작해 내므로써 한국화했다라는 거죠. 한국화.
한국화했기 때문에 그것이 비로소 이제 뭡니까? 한국 문학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고려시대에 오게 되면 경기체가, 가전문학, 그 다음에 고려가요 이런 형태로 다양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기체가는 4대 부층의 어떤 향유했던 한문학의 어떤 대표적인 형태로서 그렇게 존재했던 거고요. 가전문학이라는 것은 사물을 의인화하는 형태로서 가전문학이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가전문학. 그러니까 그 민간에 전달되어 오던 이야기들을 그 가전체라고 하죠. 그 돌아다니면서 그 관리들, 학급 관리들이 정리를 했죠. 그런 것들이 이제 가전문학의 형태로서 우리 지금까지 현재까지 기록문학화되다. 구전문학, 구비문학의 형태로 되는 것을 기록문학화해서 가전문학이라는 하나의 형태로서 가전체라는 것을 만들게 되고요. 그것이 지금까지 기록문학으로 남게 돼가지고 우리 한국 문학의 어떤 한 형태로서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고려 가요가 있죠. 그래서 구전되거나 조선시대 기록문학으로서 형태가 고정됐다라는 건 뭐냐면 구전되었던 것을 조선 초에 어떠한 고려 소교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기록문학화함으로써 그러한 것들이 하나의 한국 문학의 한 형태로서 정착하게 되는데 일정 부분 기여하게 되었다. 이런 물론 이제 여기 고려 가요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 정권의 입맛에 따라서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측면도 있었죠. 그래서 고려라는 나라가 그러니까 어떤 조선이라는 나라가 건국되는 데 있어서 정통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고려의 어떤 부패상들 부패한 측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고려 소교의 내용이라는 것은 대부분 사랑 이야기들이었던 것들이었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어떤 고려시대의 어떤 고려 소교의 내용 중에 충이라든지 효라든지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왜? 그것은 바로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내세우면서 어떤 과거의 기록들을 갖다가 자기들이 기록문학으로서 유교로서 하나의 정착을 시키고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까지 해라는 걸 보여줘야 됐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기록된 거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선택된 고려가요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그럼 여덟 번째 보면 이제 조선시대 결국 한글 창제로 한국 문학의 양식의 폭이 이제 확대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조, 가사, 국문소설 등이 이제 다양한 형태로 한글이 창제되면서 나타나게 되었다. 이걸 우리가 이제 고전 문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건 이제 한국의 현대문학이죠. 이와 같은 그러니까 19세기 중반 이전의 문학 형태로서 고전 문학이 존재했다면 현대문학이라는 것은 결국 근대화죠. 근대화. 한국 사회의 근대화 과정을 배경으로 해서 성립된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양식이라는 것도 역시 국문의 어떤 글쓰기를 통해 확립되고 대중적으로 확산되게 되죠. 개방성을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널리 퍼뜨려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문문학 이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고전문학이라는 것은 향유 계층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배계층들만을 위한 어떤 문학 형태였다면 현대 문학이라는 것으로 변모돼 가지고 근대 문학이라는 게 태동하게 되면서 향유 계층이 개방성을 가지고 대중으로 확산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읽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누구나 다 읽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의 가장 핵심은 바로 한글이었죠. 한글. 그런 것들이 대중성을 강화시켜 주었고요. 더불어서 신문 잡지들이 등장하게 되니까 어떤 개화기의 어떤 계몽의 핵심으로서 신문과 잡지들이 계속적으로 발간되고 그걸 통해서 어떤 민중들을 개화시키고 계몽시켜야 한다라는 생각들이 널리 퍼지게 되면서 문학 창작 역시 활발하게 일어났다. 이런 것들이 어떤 한국의 현대문학의 발전을 가져오고 그 폭을 넓히는데 기여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어떤 식민지 문화의 형성이라는 측면을 또 읽어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일제 침략으로 인한 식민지 시기 어떤 모방과 굴종이라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창조와 저항의 양가적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식민지 시대에는 그것에 순응하면서 살았던 인물들이 있는 반면에 그거에 항거하면서 살았던 인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순응과 항거라는 양 집단 사이에서 창작되어 왔던
어떠한 작품들이라는 것도 역시 서로 대립각을 세우면서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현재의 측면에서 바라볼 때 한국 문학 안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번 학기를 통해서요. 알겠죠?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계급문학이죠. 프로레타리아죠. 프로레타리아. 그래서 1919년에 3.1운동 이후에 이제 어떤 식민 현실에 대한 계급적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 조선 프로레타리아 예술가 동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급문학이 등장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프라고 우리가 흔히 명명되어지는 그 집단에 의해서 계급문학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이 카프라는 집단은 어떤 면에서 본다면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정치 집단화된 어떤 문학의 어떤 최초의 단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학 단체로서 이들이 정치적 성향을 띄었고 색깔을 띄었고 계급 문학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고요. 그것이 어떠한 단체적 특성을 지니다 보니까 목적 문학적 측면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목적 문학적 측면을 가지게 됨으로써 이들의 방향성이라는 것도 정해져 있었고, 그 정해진 방향성 안에서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들이 어떤 식으로 노력했던가, 이런 것들을 이번 학기에 역시 다뤄볼 될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모더니즘이죠. 모더니즘. 그래서 1935년 카프의 어떤 해체가 일어나죠. 이 카프의 해체, 1925년에 카프가 결성돼서 1935년에 해체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그 카프의 해체 이후에 어떤 계급 문학 위주의 어떤 그 목적 문학이 해체되면서 이후에는 이제 물론 이제 목적 문학이 그 이후에 창작이 안 됐던 건 아니지만은 그 이후에 어떠한 그 다양성의 측면에서 개인 정서에 기초한 문학 작품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한 형태로서 모더니즘이 물론 이제 그 전에 김기림을 바탕으로 한 모더니즘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이 이후에 이제 그것이 본격적으로 어떤 문학의 한 형태로서 자리하게 된다는 거죠. 이건 역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이번 학기에.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게 이제 한국 해방과 한국 전쟁이죠. 그래서 해방 후에 어떠한 민족문화 건설을 위한 노력이 이제 시도되는데 결국 그게 한국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이념적 분열이 일어나고요. 그 이념적 분열에 의해서 문학계의 어떤 총체성 획득이라는 것이 불가능해진 상황 하에서 작가들은 어떤 식으로 시대에 대응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번 학기에도 역시 다뤄보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4.19를 통해서 4.19 이후에 어떤 개인적 삶과 사회적 현실을 바라보는 두 입장이,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년 단위로 큰 일들이 벌어졌다 그랬지 않습니까? 1960년대에 어떠한 자유당 독재와 4.19, 그다음에 5.16이라는 사건들이 있었다면 70년대는 유신 독재가 있었고요. 80년대에는 광주 사태가 있었죠. 이러한 것들을 거치게 되면서 이 시대 현실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가지고 투쟁하면서 그 현실을 고발하려고 하는 문학 형태가 하나 존재했던 거고, 그들과는 떨어져 가지고 또 다른 인간 내면에 침착하면서 그들의 어떤 인간 내면의 본원적 모습들을 찾아가려고 했던 작가군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번 학기에 역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루할까봐, 굉장히 제가 빨리 끝낸다고 했는데도 시간이 많이 지체돼 버렸네요. 아무튼,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어떤 총론적 의미로서 한국 문학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들은 거를 잘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면서 내용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강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듣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